먼저 KF-X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주 국방과 무기의 국산화의 국가적 가치, 그리고 현재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동향 및 효용성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F-22랩터와 함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우리나라도 도입해 실전 배치를 시작한 F-35를 분석한 것으로 KF-X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 전 미국이 F-35와 중국의 9세대 전투기들과 시뮬레이션 공중전을 치른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예전에 했던 1대1 공중전이 아니라 다양한 전투 환경을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중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좋아하는 족수 작전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F-35가 발려버린 것. 옛날에 1대120이니 그런 수치는 1대1로 싸운 총계를 말한 것으로서 다양한 실전 상황을 대입해보면 스텔스 만능주의의 허점이 드러난다. 스텔스기들의 한계는 스텔스 기능을 완벽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레이더마저 꺼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모든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표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파를 포착해 표적을 인지한다. 따라서 이 전파를 상대가 역탐지해 역으로 탐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장을 스텔스 형상의 기체 내부에 수납해야 하므로 동체가 뚱뚱해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분리해 기동성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일단 자체 레이더를 끄더라도 공중조기 경보기 등의 도움을 받아 적의 위치를 먼저 더 먼 곳으로부터 탐지하고 자신은 들키지 않고 유리한 선제 공격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기를 미사일로 라군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켜야 하고 첫 공격을 위해 내부 무장창을 열고 발사하는 순간 위치는 칼로 나게 된다. 다행히 첫 발이 명중을 하더라도 상대편 숫자가 많다면 여러 경로로 스텔스기의 회피기동 영역을 예측해서 빠르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후 한두 대의 적기를 피격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다른 적기들이 스텔스기를 레이더나 IRST 또는 운 좋게 육간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로 좁힐 수가 있다. 이때부터는 F-35기가 불리해진다. 기동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린데다 기껏해야 공대공 미사일을 4개만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미사일을 다 소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백발백중 했다면 맞닥뜨릴 적기가 적어서 맞짱을 떠도 되겠지만 실제는 다르다. 실제로는 이때쯤이면 스텔스기는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기존 4세대 전투기들도 미사일을 회피, 교란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미사일 자체가 100% 완벽히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미사일이 백발백중한 사례는 없다. 통계로는 50% 미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설명으로 추측해보아도 스텔스기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크게 부각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F-35가 목적하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전에 단순히 1대1 공중전만 상정한 시뮬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F-22의 경우는 초음속 크루즈가 가능하고 벡터 추력 평양 노즐을 갖춘 강력한 쌍발 엔진의 여유로운 동체 덕분에 비교적 날렵한 형상을 취하고 있어서 기동성도 뛰어나다. 스텔스 성능도 아주 뛰어나 웬만한 거리에서는 미사일의 라군조차도 걸리지 않을 수준이라 하니 좀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F-22는 공중전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지 공격이나 대함 능력에서 매우 취약하다. 반면에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높고 유지 비용이 막대해서 선조국 미국조차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180여 대만 생산하고 생산을 종료했다. 이쯤이면 이스라엘이 추가로 F-35를 도입하려는 것을 취소하고 왜 F-15 업그레이드형 도입으로 전향을 했는지? 미국이 왜 스텔스 만능주의를 버리고 F-16과 F-15를 업그레이드해서 작전 수명을 늘리고 추가로 도입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5세대 전투기조차도 이렇게 불완전한 수준이고 6세대 전투기는 그 개념 자체도 정립이 안 된 상태로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미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들조차 이러한 상황인데 6세대의 미래를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페이퍼상의 구상 정도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력, 세계적 추세나 현실을 놓고 판단할 때 KF-X는 아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록 미사일 사기가 반메리평이지만 이것만 달고 공중요격에 나서면 전면 RCS는 본격 스텔스기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무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4세대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도 한계점을 노출한 F-35인데 세미 스텔스를 지향하고 있는 KF-X의 RCS는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더 근접한 거리까지 스텔스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국산화된 질화갈륨 소자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AESA 레이더와 IRST 등 센서를 보유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중국의 4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기의 탐지 능력에서도 더 앞선다는 점으로도 KF-X는 F-35기에게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KF-X는 미 항모 함재기인 F-18의 확장 버전인 슈퍼호넷에 적용된 강력한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고 기체 형상도 더 공기역학적으로 F-35보다 유리한 F-22에 가까운 형상이다. 실제 속도도 F-35보다 빠르고 기동성도 더 뛰어나다. F-35가 선제 공격에 실패하면 오히려 KF-X를 회피해야 하거나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된다. 하물며 기술적으로 더 낙후된 중국제 J-20이나 J-31 스텔스기들은 더 말하면 뭘 하겠는가. 그리고 중앙동체의 반매립하는 미사일 외의 외부 무장창을 활용하면 F-35기의 3배나 되는 무장을 할 수가 있다. 대지공격이나 대함공격에서 막강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이 있다. F-35는 공중전에 특화된 F-22와 달리 대지, 대함 공격이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발이 됐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표적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역할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드러났다. 스텔스성을 위해 무기를 내부에 넣다 보니 내부 연료 탱크의 용적이 제한된다. 스텔스성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도 없다. 결국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이 짧아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출격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적이 웬만한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 기지를 미사일로 맹폭을 한다면 이 걸출한 전투기는 뜨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스텔스기로 도배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공군 전력의 재고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은 한국에게 질 수는 없고 체면과 욕심 때문에 페이퍼상의 계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래의 전투기에만 몰두하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F-35기를 대량 구매를 시작했고 그것도 기술 습득이라는 이유로 국내 라이센스를 택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가며 자국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있다. 조금 부족해도 밑바닥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과 남의 것을 가져다 조립이나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노하우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이건 내가 외국산 정밀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국산 개발을 한 회사에서 개발에 참여를 해봐서 잘 안다. 지금 KF-X의 핵심 기술들의 국산화도 성공했고 충분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획된 시간 내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성공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 온갖 국뽕에 취한 짜집기 선동성 홍보물이 넘치거나 국내 기술을 알지도 못하면서 외국의 페이퍼 플랜과 견주며 비관과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는 허접한 내용들을 접한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은 아주 정확히 잡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 KF-X의 시제비 조립에 착수하여 금년 말이면 조립이 끝나고 내년 초 일반 공개 일정도 잡혀있다. 원래 2022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가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상 시기 자체가 무의미한 시점에 이르렀다. 피크를 거는 사람들의 논리는 남들은 6세대기를 만드는데 철지는 4.5세대를 만든다는 게 이유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소리다. KF-X도 분명한 스텔스기다. 다만 F-35나 F-22 등과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를 주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에는 장비와 무장의 기체 내부 수납에 필요한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스텔스 기술에 대한 개발을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무장의 내부 통합 기술도 포함된다. KF-X의 개발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결코 짧지 않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당연히 크게 보면 자주국방의 초석은 무기의 국산화라는 데 있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부가치를 따져보면 이유가 넘친다. KF-X는 배치 I, II-3 개념으로 개발이 된다. 기본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성능이 향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신기술이 개발될지도 모르고 그 기술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업그레이드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KF-X를 당장 F-35나 F-22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도한 게 아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KF-X도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체가 되고 있다. 원래 우리는 F-16급으로 계획했던 것이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F-18, 아니 덩치만 빼면 F-15급 또는 F-35급이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6세대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혼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유럽 북들조차 KF-X급의 전투기를 한 국가가 만들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일단 KF-X를 F-35의 보조 또는 지원 전투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조차도 스텔스기 회의론이 일고 있어서 스텔스기와 4세대 전투기의 합동교전 교리를 개발했다. 스텔스기가 선두에 서고 4세대기가 뒤를 따라가 같이 싸우는 전술이다. 스텔스기의 운용 유지비가 너무 과다한 데다가 정비를 위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게다가 스텔스성을 위해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기 때문에 무장량이나 종류도 너무 빈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4.5세대 전투기다. 더욱이 세미스텔스 성능을 갖춘 KF-X와 같은 전투기가 뒤에서 받쳐줄 경우 기존의 4세대 전투기가 보조하는 것과는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KF-X가 완성됨으로 해서 무기의 국산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무기의 국산화가 급격히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외국산 전투기를 보유했다 해도 여기에 장착할 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행여 정치적 이유로 외국에서 무기를 팔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산 무기를 개발해도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국산 무기를 달 수도 없다. 이미 우리는 KF-X용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형 타우루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천궁과 해궁이라는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에 성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LIG 닉스-1에서 개발한 대공 미사일 시커인 IIR 시커는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나 AIM-120 암람 미사일의 시커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유럽으로부터 미티어 미사일을 수입하면서 기술 이전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자체 개발을 위한 모든 역량이 갖춰져 있다. 이제는 미국이 KF-X를 은근히 견제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다. 최고는 아니라 해도 충분히 역할이 있고 향후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뒤따를 방사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4.5세대니 뭐니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내년에 보게 될 KF-X의 실체가